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차명진 의원 세월호 막말 콘텐츠 찍은 후에 너무 민감한 이슈 다뤄서 구독자분들 빠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근데 괜찮습니다. 빠지시는 만큼 또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어차피 찍을 때부터 각오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후회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정말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냥 많은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 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댓글에 말을 조금 천천히 해달라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 편은 제가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여러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적어주시면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현재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특히 자유한국당 해산과 이제 민주당 해산, 이런 정당 해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본 뒤에 이게 정말 청와대 청원만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의 배경이 되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국민청원을 통해 접수된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된 일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현재로서는 청와대로 인해서 해산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제 현 시점에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을 나눠서 권력 구도를 이제 나눠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그러니까 행정부의 최상위에 있는 조직인 청와대가 직접 나서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입법부에 해당되는 정당이죠.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청와대하고 대통령 개인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이런 정당 해산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고 있나요? 지금 최대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헌법 제8조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8조 4항에 따르면 헌법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청구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일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해산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번 청원이 지속되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서명이 뒤따른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재정치 등의 프레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또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정당 측면에서 해온 일들을 두고 이것이 해산까지 갈 사유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뒤따를 듯 합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정당의 목적과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청원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장외투쟁으로 인한 입법 발목 잡기라든지 소방 예산 삭감, 국민에 대한 막말, 이런 것들을 과연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청원만 두고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명확한 근거 제시와 설득이 선행이 돼야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보자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이제 위배가 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정당 해산이 결정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죠, 여기서 이제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산된 정당의 핵심 인물, 그러니까 간부급 인물이라든지 임원급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해산된 정당과 비슷한 내용의 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되고, 해산된 정당의 재산 또한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여기에 이제 관계자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나가떨어지는 결과를 지금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정당 해산 심판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요. 당연하게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의 뭐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에는 좀 다양한 사태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점은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이전부터 다들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것 같은데 가스통 이슈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각종 뭐 크고 작은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 또한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아마 정부라든지 이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실제 정당 해산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떠나서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 사회적인 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만으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진행까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나 시점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또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된 그리고 이미 지표가 나와 있는 이런 각종 경제 상황들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호재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죠. 지난 분기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요소들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에 개설된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행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일종의 소통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뭐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반영된 일종의 소통 플랫폼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설령 이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된 청원 숫자가 수백만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이제 가끔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 30일 동안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20만 명이 넘을 경우에는 장관과 뭐 수석 비서관 이런 고위직 관료들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청원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온라인 게시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건의 경우에 이게 5월 22일 날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은 아마 6월 22일 그 이전이나 이후가 될 확률이 높은데 청와대의 답변을 듣는 데까지요. 여튼간에 청원 동의 자체는 지금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민주당 해산과 관련된 청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만에서 15만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5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곧 20만이 된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관련된 내용도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뇌피셜입니다만 약간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것이 이 청와대에서는 현재로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얘기를 내놓을 때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 으로 지금 뭐 헌법수호, 독재, 타도 이런 구호를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이런 삼권 분립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본 내용은 청와대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한국당 해산 그리고 민주당 해산 청원에 동의한 숫자만 놓고 보자면 거의 10대 1 정도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초당적인 개념을 좀 떠나서 지금 현재 요 내용이 거의 이념적
형식적인 갈등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번 청원이 범국민적인 그런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뭐 이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거의 뭐 여론조사 수준의 성격으로 번질 가능성도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 해산에 더 많은 청원 동의를 받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민심의 향방이 어느 쪽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는 사람들도요. 물론 보여지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분명히 선거에는 군중심리라는 것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선거의 향방에는 지금 이런 청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 상황상 추측컨대 현재의 숫자가 어떤 형태로든 이게 좀 이렇게 뒤집히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청원 동의 숫자요.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을 것이고요, 현재. 그러면 쓸 수 있는 전략이 사실 하나밖에 없죠. 지난번 그 장자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일보 기자 J씨의 딸이 C일보에서 또 재직 중인 기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J씨의 따님 되는 이 모 기자가 자신의 아빠가 연루된 사건을 다소 좀 본인들 쪽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사를 쏟아냈는데, 그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이 장자연 문건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형태의 기사들을 꾸준하게 냈던 사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이번 청원 결과가 민주당 해산 청원 동의가 자유한국당 해산 동의보다 훨씬 적을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이 청원 결과라든지 청원 시스템에 대한 숫자의 의미나 신뢰도 자체를 퇴색시키는 전략을 쓸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청원 숫자 자체가 조작이 되었다라는 조작설이라든지 북한이나 외부 조직들이 개입이 된 일종의 체제 전복설이다. 그래야지 반북한 성향의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하다못해 이 청원 결과물 가지고 보수층의 집결이라도 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 자유한국당이 이런 프레임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좀 느닷없는 이런 상황들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게 지금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 거의 뭐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그런 국면 상태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소 분량이라든지 담아줘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따로 떼서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당 해산 청원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내용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참 용어가 저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도가 정치냐 국제관계냐 경제냐 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안건 신속 처리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일반 기업이나 뭐 시장 경쟁에서는요. 그래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유동성 프로그램을, 자금 유동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은 이 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뭔가 안건 등을 빠르게 처리하는, 그래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튼 현재의 패스트트랙 상황을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패스트트랙의 전에 있었던 배경 상황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12년 5월 2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기존에 국회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말을 좀 이렇게 빨리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절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별도의 조항을 신설한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죠. 이 법은 다른 말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말 그대로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들끼리 의사봉 못치게 하려고 업어치기 하고 몸통 박치기 하고 많이 봐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외 토픽의 소개까지 됐었죠.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국회 선진화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직권상정 권한과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방식 때문에 이런 몸싸움 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민주주의 안에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대화와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 절충안을 찾기 위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근데 한쪽 정당에서 의석수나 이런 권한 등을 이용하여 특정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반대되는 세력들은 표결로는 자신들이 이길 수가 없으므로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 발생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자 한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 법인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좀 빨리 얘기를 할게요.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 그럴 때에만 이제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 직권상정이 뭐냐면,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국회의장이 심의 기간 내에 법안 처리가 못 될 경우에 자기 직권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이제 올려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한에 제한을 둔 거죠. 그 국회 선진화법이요. 자, 그리고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필리버스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3년 전이죠. 김광진, 은수미 이런 사람들, 이런 의원들이 당시에 이제 테러 방지법 등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게 장시간 동안 계속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뭐냐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뭐 방해하는 수준일 뿐이고, 다수당의 본회의 법안 통과를 당연히 뭐 궁극적으로 막지는 못하겠죠. 대신에 이런 거를 통해서 화제를 만드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도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필리버스터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전을 펼쳐서 차후에 다음 선거 때 본인들이 이제 다수당이 돼서 법안을 막으려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별도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에 있는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12년에 국회 선진화법 내용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의 기초를 잡은 사람은 당시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하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본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 1년 뒤, 그러니까 2013년이죠. 2013년 3월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당시의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에 의해서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새누리당이죠. 2013년도는 이 새누리당 쪽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를 하게 되고, 이후 꾸준한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국회 선진화법 내용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그리고 한나라당 등이 주도한 법안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법안을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측에서 간단하게 먼저 예고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 이 패스트트랙을 발동시키려고 하는 안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와 관련
관련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합니다. 이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선거제 개편안. 세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안건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안건들인데요. 지금 이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좀 속도감 있게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같은 여당, 국민평화당, 바른정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 정의당 같은 이런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통과 자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양쪽 세력 간의 논리들은 존재를 하겠죠. 제 생각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대의 명분보다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듯이 본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이 양쪽 당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법안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의 명분과 그 안에 담긴 정치적인 이익 등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뭐 습관이 안 돼 있는 관계로 말 속도를 조금 줄여보기는 했는데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시기에 좀 더 편하셨는지 이거는 사실 뭐 저로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댓글 달아주실 때 뭐 이런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더라도 제가 먼저 좀 양해도 구하고 사과도 드리니까요. 물론 뭐 제가 빠르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시도 자체는 한번 해보고 평가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조금 바꿔봤으니까요.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자 보내주신 최현철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